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싸움이 있거든요. 매도자가 초조하면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매도자는 초조하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당분간 좀 오를 것 같아요. 자, 2020년 네. 부동산은 좀 더 오른다고 보세요? 랭구님은? 2022년? 2022년. 내년도만 봤을 때 네. 떨어질 이유는 거의 없다고 봐요. 요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너무 비싸니까 좀 너무 비싼 건 맞다 라고는 보는데 맞아. 그래도 떨어질 이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맨날 체크하는 것들 5가지가 5가지? 수요 공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체크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청약 경쟁률, 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절대적인 수요, 네. 청약 경쟁률, 그거에 따른 결과 미분양. 세 번째는 공급인데 자, 배추 파동이 일어났어요. 네. 배추 가격이 막 올라요. 정 안 되면 해외에서 좀 수입을 해와가지고 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서울의 부동산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네. 이거를 전라도에서 부동산을 지은다면 공급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게 완전 다르잖아요. 그 지역의 적재적소에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미분양이 아니라 입주 물량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입주 물량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게 분양을 해야 2년, 3년 뒤에 입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분양할 것들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2, 3년 전에 분양을 해야 내년에 지금 입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만 한 게 많고 입주할 게 없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지금 입주 물량이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네 번째는 뭐냐면 수요 공급에서 나온 결과가 거래예요, 거래. 네. 5번째는 뭐냐면 주식이랑 다른 게 실사용에 대한 가치가 전세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서울은 현재 청약 경쟁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네. 미분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겠죠. 앞으로 2022년도에 공급 수준이 과거 10년 동안 평균 대비 얼마나 작은지 알아요? 거의 10분의 2 수준이에요.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거래는 어떨까요? 거래가 활발하게 될까요? 요즘 별로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야. 거래가 잘 안 되죠.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싸움이 있거든요. 누군가는 되게 초조해야 돼요. 매도자가 초조하면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매도자는 초조하지가 않아. 세금도 많고 규제가 많은데 이걸 팔면 뭐 세금이 뭐 80% 내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하다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니까 매수자가 초조해요. 맞아. 근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덜컥 살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거래가 좀 잘 안 돼요. 띄엄띄엄 호가 위주로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거래 측면에서는 악재가 맞아요. 전세 가격은 어떨까요? 원래는 거품이 심할 때는 전세 가격은 제자리인데 뭐 말도 안 되는 개발 호재를 들이밀면서 매매가만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건 거품이죠. 근데 만약에 전세가도 계속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품이 적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최근 서울의 전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당분간 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지표를 봤을 때 거래 빼고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은 당분간은 떨어질 이유가 거의 없다. 어쨌든 이게 공급이 되어야지 떨어질 요소들이 있을 텐데 공급만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약 경쟁률이 낮아져요. 선택할 게 너무 많으니까 발에 치일 만큼. 그 다음에 미분양이 나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곳에 또 공급을 하거든요. 좋은 것도 많은데 이걸 내가 왜 사? 미분양이 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여파를 금방 받거든요. 그렇지. 그 다음에 거래는 어떨까요? 활발해지겠죠. 거래는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계약만 하는 거지 지금 고가를 바로 계약하진 않아요. 기다려요. 그래서 거래가 활발한 건 아니에요. 분양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입주를 하는 시점이 되면 얘는 무조건 영향을 받죠. 그래서 공급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네. 공급은 좀 우리가 집값이 좀 떨어질 수 있으면 공급은 언제쯤 많이 일어날 연도로 친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게 3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지금부터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2, 3년이 걸리는 거죠. 아무리 빨라도 2, 3년이 지나야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2021년이니까 23, 4년은 돼야 되는 거네. 네. 현실적으로는 한 2024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그 이후로 5년 동안은 계속 입주가 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또 외곽에 있다는 거예요.
외곽에. 그래서 외곽에 있는 도시들은 또 영향을 받겠지만 더 안쪽에 있는 도심은 영향을 굉장히 좀 적게 받겠죠. 전혀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대한민국이 뭐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지만 네. 실제로 그럼 해외에도 제가 요즘 들어보니까 네. 좀 많이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가까운 뭐 일본과 미국으로 친다면 네. 부동산 그쪽은 좀 어때요? 시세가? 뭐 제가 뭐 해외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네. 뭐 깊게 말씀드릴 수 없긴 한데 살짝 살펴본 것만 말씀드리면 네. 최근 1년 동안 이 캘리포니아주 몇 프로쯤 올랐을까요? 참고로 지금 서울이 최근 1년 동안 13.4%인가 올랐거든요. 네. 캘리포니아죠. 미국이니까 뭐 20%? 근데 미국은 원래 부동산 가격이 되게 안정적으로 오르는 도시예요. 아, 원래 미국은? 네. 그래서 한 4, 5%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최근 1년 동안 18%가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네요. 엄청 많이 올랐죠. 4배 올랐네, 4배, 평소보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네. 잠깐 빠지는 듯 하다가 오히려 정반대로 올랐죠. 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공통적인 원인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사실은 공통적인 것들은. 근데 이제 가격은 일본 같은 경우는 상승률 자체는 크진 않아요. 근데 기간 그리고 언제부터 올랐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일본 하면 부동산 하면 떠오르는 게 잃어버린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80년, 90년 뭐 내리 80년도는 엄청 많이 올랐지만 90년, 2010년 계속 하락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바닥을 다진 게 2014년도에 서울이랑 똑같아요.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바닥을 다지면서 약간씩 올랐어요. 2017년도부터는 4년 동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다만 그 정도가 5% 안팎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랐죠. 네. 네, 그렇지만 그 방향성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한국, 미국, 일본 다 계속 오르고 있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쭉 보는데 미국하고 일본이 있으면 누구부터 올라야 되냐? 미국이 올라야 된다. 그럼 미국에 지금 50개 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구부터 올라야 되냐? 당연히 인기가 있는 주부터 올라가야 된다. 그게 딱 순번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중심부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많이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것들은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가 오르면 그 다음 오사카가 올라야 되겠죠. 네. 역시나 도쿄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이제 오사카가 올라가더라. 상승의 크기도 딱 그 순으로 가고 저 끄트머리까지는 아직 안 간 상태거든요. 뭐 지역 간의 상관관계 같은 게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 아파트가 오르면 얘가 왜 오르는지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많이 올라 버렸어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어디가 오르고 판교 가격이 오를까 떨어질까는 예측하기가 쉬워요. 오를 것 같은데요. 그럼 판교가 오르면 분당이 오를까 내릴까? 분당이 오르면 밑에 있는 수원용이 오를까 내릴까? 그게 우리가 어떤 이유를 안 들어도 제가 이 정도 올랐는데 얘가 당연히 이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서열이라는 게 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첫 번째 오르는 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오르고 나서 그 다음 흐름을 예측하는 거는 조금은 쉬운 부분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3대 질문이죠. 지금 부동산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제 첫 번째 해당되시는 무주택자분 내 집 마련 지금 해야 하는가. 네. 근데 뭐 사실 뭐 이미 답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당분간 오를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실거주라면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또 댓글을 생각해 보면 네.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안 사고 기다리셨다가 네. 가격이 조금 빠지면 그때 사면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하면은 좋은 댓글이 좀 많이 달릴 것 같기는 그쵸, 한데요. 그쵸. 근데 사실 무주택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네. 산다, 기다린다 두 개밖에 없긴 하잖아요. 그렇죠. 판다가 없네. 판다가 없어요. 판다가 없으나 사실 1주택자가 상승장에 파는 게 최악의 선택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팔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사실 잃을 건 없어요. 네. 상대적 박탈감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저걸 샀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있는 건데 지역마다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이 서울 경기만 생각했을 때 네. 무주택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안 사는 것보다는 사는 게 좋다고 봐요. 당연히. 네. 그리고 다주택자들보다 1주택자들보다 저는 선택지가 좀 더 많다고 봐요. 왜요?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있어요. 네. 내가 한 10억 정도 되는 집을 살았어요. 네. 시간이 지났더니 운 좋게 20억이 돼버린 거예요. 뭐 해피하죠. 이분의 고민은 이거를 팔고 25억짜리 집으로 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옛날에는 내가 대출을 껴가지고 집을 사뒀는데 이거를 팔고 갈아타기를 하면 대출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은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잖아요. 근데 무주택자는 대출이 나오잖아요. 뭐 9억짜리 미만 산다? 대출이 나오긴 하잖아요. 물론 좀 옛날보다 적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살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가 대출을 40%면은 레버리지가 40%면 적잖아요. 옛날에는 70% 됐는데 그럼 내 돈 60% 있어야 되니까 그럼 차라리 지금 당장 들어가지 말고 2년 뒤에 들어갈 거를 내가 미리 사두면 어떨까 할 수도 있죠. 실거주자분들은 이걸 갈아타게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조금 뭐 힘들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대출을 하거나 전세를 끼고 2년 뒤에 네, 생각하거나. 네. 근데 이제 둘 다 레버리지 성격이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전세가율을 봤을 때 네. 서울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한 55% 전세가율이 나와요. 좀 높은 것들은 65%도 나오고요. 네네. 대출 40%보다는 낮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선택도 고민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입지 좋은 곳들에서 약간 상품성을 낮추고 입지를 낮춰도 사실은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탐탁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그냥 내가 잘 모르는 지역에다가 하나 사두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고 결정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일 많이 케어를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무주택자분들. 예, 예. 근데 이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이 고점에 네. 아, 당연히 해야죠. 사라고 그렇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요거에 대한 뭐 답은 뭐 그냥 계속 오를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뭐 이렇게만 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네.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꼭 삼성전자 것만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처럼 조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회사를 내가 열심히 알아보고 투자를 하면 네. 저는 그건 투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선택지가 되게 많아져요. 지역을 넓히면. 근데 이제 무주택자가 꼭 내가 실거주할 거를 꼭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면 선택지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이미 수도권이 많이 오는 건 맞으니까 그쵸, 그쵸. 그거를 감내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년 전에 하지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미 다 지나버린 거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가장 큰 이 허들이 뭐냐면 네.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게 비정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 생각을 깨트려 주는 게 더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부동산이 있어요. 네.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아파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입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요. 실물적인 측면에 있어서 네. 첫 번째는 토지가 있고요. 토지, 두 번째는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건물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재비와 인건비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네. 요 세 개가 3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네. 자, 토지 가격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오를까 내릴까만 일단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 변수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요. 딱 그냥 요 부동산만 생각해 보자고요. 오르겠 것 같은데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 네. 희소성이 있는 토지가 오를 확률이 높을까?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네. 지금까지는 토지가 항상 위너였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인건비. 오르겠죠. 우리의 이 소득이 5년, 10년 뒤에 제자리일까 오를까? 최저시급은 계속 올랐죠. 올랐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재비는? 올랐죠. 이 세 가지가 구성 요소가 다라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게 너무나 지극히 정상이다. 다만 너무 큰 상승을 하면 비정상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가격을 볼 때 주식 그래프랑 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면 5년, 10년 뒤에는 요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래프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대로 가요.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그게 엎치락뒤치락 할 뿐이에요. 좀 많이 올랐다가 공급이 너무 많으면 또 하락하기도 했다가 어쨌든 우상향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한 5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다면 네. 이 지역은 5년 동안 연봉이 동일된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그동안 보상을 다 받으려고 확 오를 거예요. 서울도 사실은 4년 동안 내렸죠. 사실은 4년 동안 조금씩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그것만큼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그거를 보상을 다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을 한번 깨트려야 되고요. 원래 오르는 게 맞아. 원래 오르는 자산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 변수에 의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좀 있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는 집값이 막 진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집이 없는 분들은 네. 조급함을 가질 수도 있죠. 한 축에서는 막 20억, 25억, 20억 되니까 이제는 이게 살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섰으니까 네. 조급함을 넘어서서 이제 약간 오히려 포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매수자들이 오히려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일단은 저는 또 인식의 변화가 하나 더 필요한데 옛날에는 1억대에서 10억대 아파트가 줄을 이뤘다면 지금은 3, 40억대 아파트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맞아. 많더라고요. 저는 그 아파트 가격을 우리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평당가 있죠. 네네. 과거에는 아파트 평당 1,000만 원짜리도 되게 많았거든요. 내 연봉이 1,000만 원이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기본이 억대 연봉이 다 돼 있고 기본이 지금 평당가가 뭐 1억씩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봉이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연봉 3천만 원, 제가 5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2천만 원 더 받고 있잖아요. 근데 퍼센테이지로 하면 사실은 제가 몇 프로 좀 더 받고 있을까요? 3천만 원, 5천만 원이면 6천이면 정확하게 50%가 되겠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그 퍼센테이지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나중에는 3억, 6억이 돼 있는 거예요. 30억, 60억. 그러면 30억이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이게 벌어졌는데 이걸 못 따라잡을 것 같아서 지금 포기를 해버리면 지금 30억짜리랑 10억짜리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분명히 2배씩 오르는 날이 언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60억이 되고 얘는 20억이 돼서 40억으로 벌어져요. 그 40억을 내가 어떻게 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 무섭다 이거는. 근데 정확하게 그냥 똑같이 2배로 오른 거거든요. 정직하게. 근데 이 차의 금액이 2배로 벌어지니까 지금 현재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크게 느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익을 보면 안 돼요. 그냥 퍼센테이지를 보고 이런 친구들도 얘가 한 50% 올 때 동안 나도 50% 올랐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못 오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정도 상승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실제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제가 뭐 동대문구하고 비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동대문구도 3배가 올랐고 강남도 3배가 올랐어요. 상승률 측면에서. 근데 그 아파트를 살 때 내 투자금도 3배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에 맞춰서 사도 괜찮다라는 거죠, 사실은. 말씀 들어보니까 돈에 맞춰서 살 수 있을 때는 최대치를 사는 게 나중에 상승의 그만큼의 폭도 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또 20평대 아파트랑 50평대 아파트가 있으면 둘 다 평당 가격으로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당 100만 원이 올랐을 때 하나는 2천만 원 오르지만 하나는 5천만 원 오르거든요. 요즘에 또 서울에서는 큰 평수를 좀 더 선호한다라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풍기라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원래 이제 부동산 사이클에서 당연한 수순이에요. 무슨 수순? 예를 들어서 지금 2014년에 경기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하락 시점이에요. 근데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기 경기도 외곽에 가서 70평짜리 내가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좀 거주하고 있으면서 직장이나 가까운 곳에 적당하게 한 33평 정도면 적당하겠는데 그걸 사는 사람이 많을까? 후자가 당연히 많죠. 근데 그걸 딱 샀더니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선택하는 줄 알아요? 이 정도 입지 이게 오르면 좀 더 좋은 입지를 사도 괜찮겠는데 돈을 더 보태서 그럼 걔가 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막 오르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차라리 평수를 넓혀볼까? 무리해서 그러면 40에 50대를 선택을 해요. 근데 그것도 외곽부터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입지에서 큰 평수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고 나면 그러면 눈높이 좀 낮춰볼까?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먼저 대중적인 아파트, 대중적인 평양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입지 평형으로 점점점 이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올랐기 때문에 현재 대형이 인기가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순순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분들이 가장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주택자분들. 자, 이분들 어느 지역으로 좀 어떤 주택을 좀 갈아타야 됩니까? 이분들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1주택자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뭐 저희 부모님도 그냥 딱
거주하는 집 하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사를 뭐 그렇게 자주 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뭐 한 8년, 10년 정도 살다가 그때 가서 뭐 또 옮기거나 이제 그런 편인데, 과거에는 그렇게 뭐 5년, 10년 단위로 한 번씩 옮겨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만 해도 돈을 조금씩 벌었어요. 맞아. 이사만 그냥 다녀도. 지금은 그 메커니즘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걸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지금 트렌드랑 맞지 않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요. 네. 원래는 갈아타기, 좋은 입지로 가는 거 네. 항상 옳은 선택지였거든요. 네. 지금은 왜 그러면 그게 틀린 선택지냐. 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9억까지 대출이 40인데 좀 괜찮은 집 살려면 한 15억 넘어가요. 그렇죠. 그럼 대출이 0원이에요. 그럼 내 돈이 15억이 필요해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0억짜리 집을 살아도 네. 15억짜리 집을 이사 갈 때 똑같이 70% 대출을 내면 네. 10억짜리 집에서는 3억이면 내 집을 샀고 그리고 15억짜리를 가더라도 7% 내면 한 10억 5천 대출 되니까 4억 5천이면 1억 5천만 더 보태면 15억으로 간 거예요. 네. 5억을 점프하는데 1억 5천만 더 보태면 됐다는 거죠. 지금은 5억을 점프하는데 내 돈이 옛날엔 3억이 깔려 있었는데 15억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가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 그게 너무나 여유가 되고 나는 꼭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선택지가 없죠. 근데 내가 이제 아무래도 실거주하는 분들은 내가 거주도 생각하지만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재테크도 진짜 한 50% 정도 고민하세요. 근데 재테크 측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가서 뭐 떨어지거나 실패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은 그 남는 돈으로 다른 거를 그냥 하나 더 사는 선택, 그걸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거라면 아파트를 말하는 건가요? 뭐 똑같은 아파트도 할 수 있다고 봐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 아파트를 팔고 그걸 판 돈으로 내가 나중에 이사 가고 싶은 집을 그냥 새끼고 하나 사두는 게 전세 끼고 훨씬 나은 선택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 아까 금액을 봤을 때 더 오를 테니까 10억에서 15억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옛날에 7억을 대출해서 3억만 돈을 깔고 있거든요. 근데 15억짜리 집을 이사 가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팔게 되면 내 돈이 일단 생기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좀 벌었던 금액 보태서 실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세가율 한 60% 정도 나오는 가장 똘똘한 집을 사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뭐 일종의 대출인 거니까. 레버리지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선택의 크기가 되게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네. 실거주만 안 한다면. 예. 그게 훨씬 더 나중에 그 친구가 가격 방어도 할 거고 올라갈 때 많이 오를 거고 내가 나중에 상황이 좀 바뀌거나 또 그때 가서 뭐 LTV 규제가 좀 바뀌었을 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무슨 벼락거지 그런 거를 안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리스크 헤지를 하는 방법인 거죠. 어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로 인한 혹시 리스크는 있을 수 있나요? 불편함이 있죠. 내가 월세로 다른 곳에 살아야 되는? 네. 물론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 월세 가면 저는 베스트라고 봐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 예전에 내가 살았던 집의 대출 이자보다는 월세 비용이 좀 더 나오죠. 그래서 돈을 조금 저축 금액이 좀 줄어든다는 거. 근데 우리가 저축 금액이 50만 원 주는 게 좋아요. 집값이 1년에 1억씩 오르는 게 좋아요. 이게 비교 대상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비교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현실적으로는 또 한 달에 나가는 맞아요. 그 월세라는 게 네, 맞아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월세가 참 싫은 것 같아. 이거는 매달 사라지는 돈이고 부동산은 올라도 사이버 머니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크게 와닿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계산해 보면 한쪽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한쪽은 조금은 미비한 금액일 수 있다. 그에 비하자면. 예, 그런 거죠. 이제 이분들 다주택자분들은요. 뭐 사실 뭐 제가 랭고님 같은 분들 걱정할 이유는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어쨌든 이분들도 고민이 있으실 테니까.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택지가 없으니까. 아니, 선택지가 많으면 고민을 하는데 선택지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사고 싶다는 분들은 이제 고민이 있겠지만 이미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할까? 뭐 갈아타기를 할까 팔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그냥 보유할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버틴다라는 거네요. 따지면 그렇죠. 그렇죠. 뭐 그냥 갖고 있어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팔았을 때 남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뭐 팔 이유가 거의 없다인 거죠.
다만 이제 이분들의 고민은 더 하고 싶은데 좀 여력도 좀 생기고 하니까 네.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고민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네. 1주택자 분들보다는 그렇죠. 공부를 한 10배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세금 공부도 많이 하고 네. 종목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분들은 기존에 이제 계속 관심을 많이 뒀던 이제 아파트보다는 네. 다른 틈새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쫙 흩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틈새가 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많이 트인 곳이 있긴 한가요, 혹시? 아니요. 그건 되게 두루두루. 뭐 지산, 뭐 고마빌딩 이런 식으로 예. 다양하게.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가고 심지어 생활 숙박시설로도 가고 그냥 갈 수 있는 모든 종목으로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지금 자기 들어갈 곳들을 막 찾고 있군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어쨌든 누구라도 다 뭐 영끌이라도 어쨌든 대출이든 레버리지 이용할 텐데 투자하면서 조심해야 될 수치 뭐 계속 당분간 오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네. 조심해야 될 수치는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등은 가격이에요. 가격이 높은 건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가격이 낮은 건 기회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서울이 아무리 다른 변수들의 요인이 다 좋다고 하더라도 네. 가격이 너무 비싼 건 악재는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 있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오르면 올수록 더 그렇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인들이 체크를 두 번째로 꼭 해야 된다면 저는 미분양 지표를 꼭 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지표는 어려워요. 수요 공급을 개인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수요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여요. 네. 막 오른다 카더라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고요. 떨어진다 하면 아무도 안 해요. 이게 움직이는데 공급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상관관계를 체크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 두 개의 결과물이 미분양이니까 네. 현재 미분양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네. 체크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보통 미분양을 인구 베이스로 보거든요. 1000만 인구가 있는 곳에 1000세대 미분양인 것과 저기 10만 도시의 1000세대 미분양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인구에다가 전 대충 0.1% 정도가 적정 미분양 수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미분양이 많았던 시기가 4,000세대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4,000세대. 지금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네.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2만 3만으로 올라갔어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네. 1000만 인구가 넘잖아요. 네. 그럼 0.1% 하면 10,000세대 정도까지는 그냥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짜증나게 애매하게 있네. 그 정도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2, 3만 세대가 미분양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집값은 좀 떨어졌었겠네요. 4년 동안 하락했죠. 4년 동안. 근데 지금은 그랬던 경기도 인천조차도 미분양이 1000세대 미만이에요. 그래서 미분양이 증가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생각했던 적정 미분양 숫자보다 많아져야 0.1%. 그래야 가격 조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 시그널을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 좀 조심하면 되겠네요. 이게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방향성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해요. 그래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실제 제가 생각했던 그 네. 지수보다 많이 올라갔던 지역은 전부 다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기준치보다 미분양이 쫙 줄어들잖아요. 네. 가격이 바로 올라가요. 좋네요. 요 방향성과 0.1%라는 수치. 요거 누구라도 좀 판단하기 쉬운 거니까. 근데 봐봐요. 청약 경쟁률이 10대 1에서 100대 1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10배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미분양이 정말로 정직해요. 쉽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